민트 오디오북. 어르신, 지가 왜 왔는지 아시죠? 동네 사람들이 어르신을 두고 뭐라는지 아세요? 박노인 논물 보듯 한데요. 예끼 사람하군 싱겁긴. 가봐야겠네. 가시다니 어딜요? 서울요? 저 비가 안 보여요? 어디 사는지 알긴 하고요. 지는 암만 생각해도 저 아이는. 폭우. 문상호. 핸드폰 화면이 번쩍했다. 노인이 기겁했다. 핸드폰을 집어든 손이 덜덜 떨렸다. 깜깜했다. 노인이 눈을 비볐다. 이번엔 하늘에서 번쩍하더니 번개가 일었다. 번개만큼 굵은 빗방울이 노인을 향해 쏟아졌다. 핸드폰을 움켜쥐인 노인이 우산을 들었다. 번개와 우레를 동반한 빗줄기는 어느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찼다. 떨리는 손으로 노인이 우산을 펴들었다. 아니 어르신, 이 빗길에 또 그 휴대폰 때문에 오셨어요? 비에 흠뻑 젖은 박노인을 장만수가 걱정스레 맞았다. 노인이 사는 중담에서 장만수의 집까지는 수월찮은 길이었다. 거리로야 오리 정도에 불과했지만 고개 하나를 애움으로 돌아야 했다. 비만 오면 승용차도 갤갤거리는 너덜길이었다. 핸드폰 화면이 번쩍했다. 노인이 우산을 접었다. 말이 우산이지 뱃살이 다 빠져 건들바람에도 뒤집히기 일쑤인 비닐우산이었다. 장만수가 수건을 꺼내자 노인이 손사래를 쳤다. 이게 대체 뭔지 아무래도 심상찮어. 핸드폰을 건네받은 장만수가 핸드폰 대신 노인의 얼굴을 훑었다. 딱하다는 듯 혀를 차더니 노인을 자리에 앉혔다. 네, 참 이거야 어디. 별일 아니니 이제 그만 오시라고. 지가 시간 내서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잖요. 근데 이 비 속에 저 비를 다 맞고 오셨어요. 눈이 어두워 당최 볼 수가 있어야 말이지. 아이, 그놈의 휴대폰이 어떻게 하든지 뭔 수를 내야지. 이러다 어르신 먼저 일내겠네요. 참으로 답답했다. 곁에서 지켜보는 장만수로선 답답한 정도를 넘어 측은하기까지 했다. 문자가 올 때마다 찾아왔다. 이 늙은 처지에 소식 올 데가 어디 있겠나. 갸밖에. 무슨 일인지 무슨 일로 했는지 한번 봐주게. 요새 곧부른 퇴우심에 잘 떨어지지도 않는다는데 그 어린 것이 밥이나 굶고 댕기는 건 아닌지. 그래, 감기약을 샀어. 밥집서 밥 먹었단 소리는 없고. 핸드폰의 진동보다 더 크게 떠는 노인의 손을 잡을 때마다 장만수의 가슴도 미어졌다. 봄이었다. 석 달쯤 전이었다. 고추 모종에 물을 주고 있는데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소년이 찾아왔다. 좀 작은 키에 왜소했다. 행색이 초라해서였을까. 본둥만둥했다. 물뿌리개에 있는 물이 다 줄었지만 찾아온 소년도 노인도 말이 없었다. 그런 둘이 답답해 보였던지 노랑배 박새가 지직구리 하고 한참을 주잘대다 날아갔다. 노인이 허리를 펴 모판을 들려는데 소년이 쫓아왔다. 노인 대신 모판을 하우스 안에 들여놓았다. 아마 노인이 하는 일을 먼 데서 지켜본 듯했다. 노인이 소년을 쳐다보았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소년이 고개를 꾸벅했다. 해진 청바지에 줄무늬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멍하게 서 있는 노인을 향해 소년이 다듬거렸다. 할아버지. 노인의 손에서 물뿌리개가 떨어졌다. 네가...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손을 잡았다. 멀리 날아갔던 박새가 대추나무 가지에 앉았다. 박새보다 소년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노인의 손자 석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해서 왔단다. 서울에 사는데 잘 살고 있다며 말끝을 흐렸다. 할 말이 없어도 말문이 닫히지만 할 말이 너무 많아도 말문이 막혔다. 노인은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뭘 물어야 할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소년이 하는 양을 한참 보고만 있던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네가 석이냐? 네가 내 손주 석이여? 네, 할아버지. 어디 보자. 그래. 뭐더냐? 어성이 할애비한테 절해야지.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볼을 쓰다듬었다. 벌겋게 충혈된 눈에선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렇지, 그럼. 우째면 네 애비하고 같은지. 난 네 애비가 온 줄 알았다. 들어가자, 어여. 내 생전에 우리 손주를 만나다니. 허허, 우리 손주가 왔어. 노인이 울먹이며 소년의 소매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의 손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금방 동네에 퍼졌다. 좁은 동네였다. 한때는 200여 호가 넘는 큰 동네였으나 가문론에 가재 사라지듯 한 집, 두 집 사라지더니 이젠 30여 호도 간당간당했다. 호구 수뿐 아니라 땅덩어리도 마찬가지였다. 찬물 내기 훤하던 들판이 댐 담수에 묻혔다. 큰 황색 꿀은 고속도로에 잘려나가고 볕좋던 양진말마저 태양광인가 뭔가 들어서는 바람에 한여름에도 발목이 시큰거리는 동네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듯 야금야금 줄어들다 보니 이젠 마을이라고 해보아야 대빵만 했다. 노인의 손자가 나타났다고 하자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장만수였다. 아들 진배와는 동갑으로 단짝이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은 반에서 보냈다. 대학교에서는 갈라지나 싶었는데 군대까지 해군에 동반 입대했다. 진배가 교통사고로 죽고 나자 노인은 아들이 그리워서, 만수는 친구가 그리워서 아들 대신 아버지 대신 친부자처럼 지내는 처지였다. 노인이 의지할 때라곤 죽은 아들 친구인 장만수뿐이었다. 어르신, 지가 왜 왔는지 아시죠? 그랴, 간만이네. 걔 이름이 석이라고 했죠? 이젠 뭐 장성했겠네요. 장만수의 말투가 흐트러졌다. 축하하러 왔다기보다는 뭔가를 따지러 온 듯했다. 그러나 노인의 귀엔 석이란 이름만 들렸을 뿐이었다. 그랴, 자네 올 줄 알았네. 그래도 삼촌인디. 읍내 보냈구먼. 옷까지 몇 벌 사입으라고. 장만수가 노인이 벗어놓은 신발을 털었다. 흰 고무신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어르신을 두고 뭘 하는지 아세요? 노인의 신발을 탈탈 털던 장만수가 이번엔 바닥에 대놓고 후려쳤다. 신발에 묻은 흙보다는 자신의 뒤틀린 속내에 대한 화풀이였다. 그가 저렇게 고를 부린 적도 드물었다. 박노인 논물 보듯 한데요. 하이 참 세상에. 진원에 물댄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그게 글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노는 놔두고 너의 논물부터 본다 이 말이죠. 좋은 말 같다고요? 네 참 한껏 과대서 하는 말인 줄 정말 모르세요? 요즘 세상 내 것도 챙겨가며 실속 있게 살아야 하는디
어르신 하는 걸 보면 속된 말로 쑥맥이다 이 말이오, 쑥맥. 얘끼 사람하고니 싱겁긴. 동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다. 곡절을 파헤쳐 보면 그 밑바닥엔 노인의 아들 진배가 있었다. 그러나 진배 얘기는 노인도 장만수도 꺼렸다. 말도 꺼내기 전에 눈물부터 쏟을 게 뻔했고 눈물이 쏟아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걸 둘 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시답잖은 얘긴 그만하고 자네 장이나 좀 받아주게. 노인이 잔치를 열겠단다. 20년 만에 찾아온 손자였다. 잃어버렸던 피부치를 찾은 기념으로 온 동네 사람들 불러다 잔치를 열겠다는데 누가 반대할 것인가. 그러나 장만수는 반대였다. 노인의 집안 내력을 노인보다 더 잘하는 그였다. 그럼 그가 반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노인의 손자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무언가 꺼림칙했다. 아무래도 예감이 안 좋았다. 그렇다고 내색할 수도 없었다. 철부지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저 환한 얼굴을 무슨 자격으로 일그러뜨린단 말인가. 20년이었다. 강산이 변하고 그 변한 강산이 또 변해버린 세월. 댐에 묻히고 고속도로에 잘리고 그때마다 애꿎은 논밭전지가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쓸쓸했던 기억밖에는 없었다. 젊은 자신이 생각해도 그런데 자식 잃고 아내 떠나보내고 하늘 어디에다도 하소연할 곳 없던 노인이 뒤늦게나마 장성한 피부치를 찾았다는데 어찌 그 인연을 인연이 아니라고 몰아붙이겠는가. 장만수에게 잔치상을 부탁한 노인이 눈을 지그시 감았다. 잠깐 졸았을까. 맑은 하늘 한가운데 한 점 비행기가 떠 있었다. 긴 꼬리구름이 가는 대로 노인도 거기 올라탔다.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다. 아들 덕분에 호강 한번 해보는구나. 그러나 좋아할 일만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드러났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올랐다. 2층 버스였는데 위층에는 잠도 잘 수 있게 매트도 깔렸다. 둥실 떠있던 비행기 길과는 달리 버스는 비포장도로를 끝도 없이 덜컹거렸다. 결혼 중개업소 직원이 데리고 간 락자라는 곳은 조그만 시골 읍 정도 되는 마을이었다. 망고나무와 야자수 숲에 둘러싸인 마을은 낡고 헐벗었다. 나무 기둥을 세우고 벽을 판자로 댔는데 허술했다. 띠풀로 엮어 올린 지붕은 곤충의 허물처럼 생기가 없었다. 7, 8가구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다. 텅 비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다. 마을에 들어갔을 땐 그런데 웬걸 저녁 무렵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연을 벌이는데 어찌나 떠들고 신명을 내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쉬기가 돌자 과묵하기 짝이 없던 진배 녀석이 색시될 여자의 어깨에 발을 걸었다. 며느리 될 여자는 어리고 참했다. 22살이라고 했다. 이름은 응우 뭐라 했는데 하도 길어 2번인가 물어보곤 더 물어보면 실례일 것 같아 그냥 아가라고 불렀다. 아들 진배를 결혼시키고 난 노인은 그렇게 변할 수가 없었다. 아내를 저승에서 만난다 해도 내세울 게 있을 것 같았다. 좋은 세월은 마디도 없던지 서너 달이 훌쩍 지나갔다. 쌍무지기가 떴다. 새신랑 진배가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저렇게 아름다운 무지개는 베트남에선 볼 수 없었을 거라며. 한참이 지나 무지개 다리빨이 무너질 즈음 집안에서
진배가 나왔다. 무지개 다리빨보다 더 힘이 없어 보였다. 입이 얼었는지 말을 못하고 버벅거리기만 했다. 아들을 따라 들어간 노인이 맥을 놓았다. 없어졌다.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다. 집안뿐 아니라 밭이고 창고고 다 찾아보았지만 없었다. 동네 회관에서부터 운말 종기네까지 며느리를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다. 틀렸네요. 다 끝났어요. 배물이고 뭐고 돈 될 만한 건 다 들고 간 거 보면 몰라요. 지발로 나간 걸 어째 찾는데요. 찾아보았자 오지도 않을 거고. 내 팔자에 무슨... 눈물을 글썽이며 낙담해 있는 아들을 차마 볼 수 없어 노인이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노인이 찾아갈 곳이라곤 뇌밖에 없었다. 아내의 뇌는 단정했다. 진배가 틈만 나면 벌초를 한 때문이었다. 장가들게 되었다고 또 장가들어서는 제 처와 함께 성묘한 뇌였다. 노인이 산 사람에게 말을 걸듯 푸념을 했다. 당신이 부럽구먼. 이 꼴 저 꼴 안 보고. 왜라? 간기 아니라고? 당신도 그리 생각하나? 그렇지. 우리 고운 갸가 도망갈 일이 아니지. 그려. 다시 올 거구만. 오고야 말지. 해가 떨어지고 날이 저물었지만 노인은 몇 번이고 같은 말만 뇌었다. 올 거구만. 오고야 말지. 그러나 노인의 말과는 달리 떠난 며느리에겐 어떤 소식도 없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이라고 해봐야 남 얘기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이 지어낸 헛소문이 전부였다. 한국 들어오기 전에 사내가 있었다는 둥. 중매업소를 통해서 하는 결혼은 대개 파투가 나는데 그건 결혼을 한국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둥. 그 사람들 오는 목적이 돈인데 박노인네같이 가난한 집에 누가 있겠냐는 둥. 별 얘기가 다 돌았다. 노인이야 어찌어찌 견딘다지만 당사자인 진배는 속이 뒤집혔다. 그럴 때마다 장만수를 찾았다. 장만수의 주량이야 동네가 알았다. 약골인 진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많이도 먹었지만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다. 박진배도 장만수도 그저 그런 평범한 촌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술을 퍼마시게 한 건 세상이지 그들이 아니었다. 뉴스에서 태풍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비가 퍼부었다. 도로 한복판도 물길로 변해 천지가 온통 물바다였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나갔다가 온다던 아들이 들어오지 않자 노인이 옆집 순실네를 찾아갔다. 진배가 여태 안 들어오는데 그놈 친구 만수한테 연락 좀 해보라고. 연락을 받은 장만수 하는 말이 비가 하도 와서 길도 미끄럽고 해서 오늘은 읍내에 간 적이 없단다. 그러면서 제가 찾아볼 테니 아버님은 가만 계시라고 했다. 장만수가 읍내를 다 뒤졌지만 흔적도 없었다. 단골로 들르는 단방울 여자로 말로는 초저녁에 들르긴 했었는데 어디서 마셨는지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여서 그냥 보냈다고 했다. 불길한 예감에 장만수가 마을 방송을 틀었다. 손바닥만한 동네였다. 빗속이라곤 하지만 사람 하나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뒤집힌 차가 보였다. 진배가 타고 다니는 흰색 소나타였다. 차는 길모퉁이 전봇대를 들이받고 튕겨나온 듯했다. 앞 범퍼가 휴지처럼 구겨져 있는데 정작 운전사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 살아서 빠져나간 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차를 살피고 있을 때 건너편 길가 수로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진배였다. 수로에서 건져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다. 이마가 조금 깨진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외상은 없었다. 장만수의 생각으로는 전봇대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튕겨나오면서 수로에 빠졌는데 거길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한 듯했다. 그러나 노인도 동네 사람 누구도 수로를 탓하는 사람은 없었다. 사건은 그렇게 끝나나 싶었다. 빗길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 경찰에서 내린 결론이었다. 보험회사에서도 그걸 바탕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농협이나 면사무소 같은 기관에서도 위로금을 보내왔다. 장례가 끝나자 2억 원 가까이 되는 목돈이 모였다. 아들의 장례를 마친 노인은 넋이 빠져 있었다. 욱신거리는 다리만 해도 천근인데 가슴은 만근으로 내려앉았다. 낙심천만에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다. 며느리였다. 며느리 혼자만 왔어도 놀랄 판에 갓난아기까지 데리고 왔다.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보이며 당신 손자라고 했다. 노인이 좋다거나 싫다거나 말이 없었다. 그저 아이와 며느리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그렇게 한동안 아이와 며느리를 살펴보던 노인이 허허 웃었다. 좋아서 웃는 웃음도 아니요. 싫다고 웃는 웃음도 아니었다. 그저 공허하고 허허롭기 그지없는 헛웃음이었다. 보나마나 뻔하지요. 저기 지 남편 죽었다니까 보험금 노리고 왔겠지. 말이라고 야. 시살 먹은 애도 알겠네. 낯짝도 뻔뻔하지. 어찌 사람 탈을 쓰고 그래. 1년이 넘도록 소식한 줄 없다가 지 남편 죽었다니까 와 우길. 누가 아니랴. 애는 또 뭐고. 진배라고. 쑥까마꿀 까마들 속이지. 하긴 박노인 앞이니까 그런 말도 하겠지. 달다 쓰다 말은 안 했지만 노인에게도 귀가 있었다. 무슨 소문이 어떻게 도는지 알았다. 일부러 노인이 들으라고 집까지 찾아와서 떠들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묵묵히 갓난애와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던 노인이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왔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장만수가 불려왔다. 사실 노인에게서 장만수는 아들 대신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가 자신 일처럼 일일이 챙겨줬기 망정이지 노인 혼자였다면 장례는커녕 보험금이고 뭐고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였다. 자네, 여기 도장 좀 찍어주게나. 노인이 대뜸 내놓은 서류는 출생신고서였다. 장만수가 놀란 표정으로 노인을 쳐다보았다. 노인이 벽에 붙은 가족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노인이 가운데 의자에 앉아있고 양쪽으로 진배와 베트남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출생신고네. 해줘야지. 내 앞으로. 신고기간이 훨성 지나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데 그건 몇 푼 된다고. 면회 가서 알아보고 왔네. 병원에서 떼준 출생증명서도 있고 부증인만 있으면 된다는구만. 아이 그놈 참. 이름이 석일이야. 발글석. 듣는 내내 장만수의 귀는 먹먹했다. 어르신. 장만수가 못할 말이라도 있던지 뜸을 들였다. 기왕 늦은 거 친자 확인 유전자. 그래요. 진배 애가 맞는지 유전자 확인부터 하시고 하시지요. 그래야 다음에 뒷일이 없을 거구만요. 지는 암만 생각해도 저 아이는. 노인이 손으로 바닥을 탁 쳤다. 얼굴엔 노기가 가득했다. 노인의 눈썹이 꿈틀하는가 싶더니 불똥이 튀었다. 자네도 동네 나도는 그 해교한 풍문에 동조하는가. 짐승도 제품으로 들어온 새끼는 내치는 법이 없네. 나한테 남은 핏줄이라곤 자 하나뿐인 줄 정녕 자네 몰라서 이러는가. 군만 말게.
유전자니 뭐니 얘기하려면 당장 나가게. 그렇게 본 손자였다. 동네 사람들 말대로 며느리는 돈을 챙겨갔다. 큰돈이었지만 노인은 괴념치 않았다. 며느리가 아닌 손자한테 준 거였다. 강보에 쌓인 어린 것이 제 발로 걷자면 그 돈이 적으면 적었지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비행기가 사라졌다. 그 뒤를 억척스레 따라가던 꼬리구름도 사라졌다. 잔치가 끝나자 봄날 한가운데였다. 새가 날자 꽃잎이 벙긋했다. 쪼르륵 쪽쪽. 꽃은 여울에도 흐르고 바람에도 나풀거렸다. 7월에 피는 물망초까지도 어깨를 들썩였다. 어깨를 들썩이는 건 화초뿐 아니었다. 고추 모를 내는 노인의 어깨도 덩달아 들썩였다. 비닐하우스에서 모를 다 낸 노인이 먼 산바라기를 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누려보는 복된 나날이었다. 아늑하고 따스한 햇볕이 노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곁에서 노인의 눈치를 흘끔 쳐다본 그가 물뿌리개에 남아있던 물을 비웠다. 호미와 모종삽을 창고에 갖다 놓았다. 소매를 걷고 손을 씻었다. 제법 농투성이 티가 났다. 손을 씻고 세수까지 하고 난 그가 또 노인의 눈치를 살폈다. 할아버지, 오니야. 할아버지, 그래 아가. 할 말 있거든 어서요. 힘들이지 말고. 서울에서 살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돈거래라고 했다. 돈이 들어올 때는 없는데 나가야 할 때는 많아 늘 힘들다면서 비상금 정도는 갈무리에 둘 통장이 하나 필요하단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그게 뭐가 어려워 그렇게 뜸을 들이냐고 노인이 오히려 역정을 냈다. 집을 팔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겨우 통장 하나, 할애비 앞으로 된 통장 하나 만드는 게 뭐가 힘드냐며 그 길로 농협 출장소에 찾아갔다. 용처가 뭐 하는 데냐. 어르신 지금 갖고 계신 통장만 해도 거래 한도가 100만 원이나 되는데 또 무슨 신규 발급이 필요하냐 하는 여직원에게 촌에 사는 늙은이는 통장 하나 더 갖고 있으면 안 되냐고. 어른한테 따지는 말버릇은 어디서 배워먹은 못된 버릇이냐고 윽박지르다시피 해서 통장 하나를 더 만들었다. 만들면서 가지고 있는 통장 잔액을 물었더니 300만 얼마라 했다. 촌에서 쓸 데가 어디 있다고. 300만 원을 새 통장으로 옮겼다. 노인에겐 그게 전 재산이었다. 그러나 아깝지가 않았다. 오히려 한 푼이라도 더 못 넣어주는 게 미안했다. 통장을 받아든 손자가 더없이 좋아했다. 노인이 희미하게 웃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웃음소리였다. 통장을 들고 좋아하는 손자에게 노인이 물었다. 그렇게도 좋으냐? 몇 푼 되지도 않는걸. 할아버지, 이거 내 맘대로 해도 돼요? 그럼 그러다 마다. 여기에 비밀번호 적어놓았다. 목돈을 옮겨다 놓으니까 카드도 만들어주더라. 어디 보자. 그래, 이게 여가 있구나. 통장 없이도 돈도 빼고 물건도 살 수 있단다. 덩실거리며 손자가 앞장을 서고 노인이 뒤따랐다. 핸드폰 가게였다. 늙은 나이에 눈도 어둡고 어디 연락할 데도 없는데 핸드폰 같은 게 뭔 필요가 있냐고 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를 이길 재간은 없었다. 본인 인증인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그러자면 카톡도 깔고 무슨 앱인지 앱이인지도 깔아야 하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였다. 그래라 그럼. 석인이가 필요하면 필요한 게지. 우리 손주가 허투루 하겠냐?
그렇게 만들어진 핸드폰이었다. 쓸 데도 없었고 손에 댈 일도 없었다. 손자가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봄날은 갔다. 꽃샘 바람에 묻어온 민들레꽃이 명주바람을 기다리던 어느 날 소년이 노인을 마주했다. TV에선 금년도 장마가 예년보다 길고 불규칙할 거라 했다.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가 그 원인인데 극한 호우 피해도 예상된다며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인이 입맛을 쩍 다셨다. 오면 온다, 안 오면 안 온다, 둘 중 하나인디. 그걸 하나 못 맞추고선 요란을 떠는가. 노인이 시큰둥해하자 소년이 리모컨으로 TV 전원을 껐다. 저 할아버지, 서울 좀 다녀올게요. 서울이라고 했냐? 네 살던데? 네, 급한 일이 좀 생겨서 일 끝내면 곧 내려오겠습니다. 일이야 있다문야 가봐야지. 그래, 뭔 일이냐? 이 할애비가 알아선 안 되고? 소년이 머뭇거리더니 어머니 때문이라고 했다. 소년의 어머니라면 노인에겐 며느리가 되었다. 그가 온 후 그러잖아도 궁금해서 몇 번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손자는 그럴 때마다 잘 계시니 걱정하지 마시라며 자세한 얘기는 피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냥 어머니 때문이라고만 했지 어디서 왜라는 말은 없었다. 소년이 떠난 노인의 집엔 다시 적막감이 찾아왔다. 그러나 예전과 같은 적막감이 아니었다. 예전엔 고요하고 썰렁했지만 이번엔 썰렁하지 않았다. 집엔 생기가 돌고 그늘진 구석이 없었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무언가 새롭게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마치 새싹이 돋아나기 전에 땅거죽이 부풀어 오르 듯한 들뜸으로 집안 곳곳은 생기가 돌았다. 노인에겐 이제 기다릴 것이 있었다. 하루가 저물어 이내가 어슴풀에 다가왔다. 예전에 노인 같았으면 한숨이나 푹 내뱉고는 긴 밤을 또 어찌 보내나 걱정했을 거였다. 그러나 노인은 이내가 몰고 오는 노을이 반가웠다. 손자가 쓰던 방에 들어가 책상도 닦고 바닥도 쓸었다. 옷을 빨아 차곡차곡 개어놓았다. 먼지라도 쌓일라 그 위를 보자기로 덮었다. 요대기가 배기지는 않는지 앉아도 보고 헐거워진 백인잇을 다듬을 땐 손자 머리를 쓰다듬는 듯했다. 책상 서랍엔 뭐가 들었나 보려던 노인이 주춤했다. 불빛이 번쩍하는 게 아닌가. 핸드폰이었다. 손자가 가지고 간 줄 알았는데 서랍 속에 있었다. 핸드폰을 집어들려던 노인이 또 흠칫했다. 불빛이 번쩍일 때마다 따르륵거리며 요동쳤다. 진동소음이 가라앉자 노인이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이리저리 살펴보던 노인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리 뜯어봐도 전화를 어떻게 걸고 받는지는 고사하고 그렇게 요동을 쳐댄 게 뭐 때문인지도 막연했다. 답답했다. 조바심이나 견딜 수가 없었다. 이 전화를 아는 사람이라곤 손자뿐이었다. 그러니 전화할 사람 역시 손자 말고는 없지 않은가. 겨가 서울서 무신 화급한 일이 아닌다며야 이 전화기를 쓸 일이. 오죽 급했으면 전화기에 불이 나고 경기를 해댔을까. 노인이 핸드폰을 들고는 쟁걸음을 쳤다. 노인을 맞은 장만수가 허허 웃었다. 이 사람아, 이 사람 잡겠네. 뭔 일인지 어서 여봐. 그래, 걔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지? 올라간 지 얼마나 됐다고. 어르신, 이건 사람한테 온 게 아니라 문자네요. 요샌 뭘 사면 이렇게 문자가 날아와요.
어디서 뭘 얼마나 썼는지 쓸 때마다 날아와요. 에이, 별일도. 일종의 확인 절차죠. 이래 놔야 나중에 이의 제기를 못하거든요. 그래, 뭐라 씌어 있나? 서울 같은 대처에서야 쓸 일도 많겠지. 장만수가 핸드폰 화면을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슬그머니 껐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던 그가 침을 꿀꺽 삼켰다. 놓친 게 있던지 핸드폰을 다시 켰다. 장만수가 눈살을 찌푸렸다. 글자가 작기도 했지만 문자 내용이 꺼림칙했다. 200만 원이 넘는 돈이 한꺼번에 지출되었다. 돈도 돈이었지만 지출처가 병원이었다. 잔액은 표기되지 않아 얼마가 남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노인이 초조한 표정으로 장만수를 쳐다보았다. 장만수가 얼른 눈길을 피하며 핸드폰을 껐다. 또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별 내용도 없네요. 마트 가서 가만히 있자. 이게 얼마더라? 2만 원 쓴 게 전부네요. 노인이 그제야 안심이 된다는 듯 마루에 앉았다. 노인을 바라보는 장만수의 눈빛이 흐릿했다. 가슴은 납덩이처럼 답답했다. 불쌍한 어르신, 무슨 말을 더 하랴. 속고 또 속고 그렇게 속아왔으면 됐지. 근본도 모르는 어린 놈에게 손자란 허울에 또 당하다니. 말을 해줘야 하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그런데 그 한마디가 나오질 않았다. 아버지 같고 큰형님 같고 그래서 더더욱 모진 말을 할 수 없는 그였다. 그날 이후 노인은 거의 매일같이 장만수를 찾았다. 그때마다 장만수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걱정 마세요. 이 약국에서 타이레놀 하고 감기약이네요. 17,800원. 어르신 이제 그만 오세요. 몸도 성치 않으시면서 우째 매일 오신대요. 매일. 사실 그랬다. 옛날 병원비로 목돈 200 얼마가 빠져나간 거 말고는 많이 써봐야 3만 원을 넘지 않았다. 컵밥이라도 사 먹는지 편의점 지출이 대부분이었고 덜어는 슈퍼나 마트였는데 그 역시 소소했다. 곁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운 쓰임새였다. 노인은 그저 장만수가 읽어주는 내용을 묵묵히 듣기만 했다. 그러나 그 속을 어찌 장만수인들 모르겠는가. 노인의 발걸음은 늘 무거웠다. 경운기에 다친 발목이 욱신거려서가 아니라 가끔가다 치받는 울화가 두져서가 아니라 20년 만에 불쑥 나타났다가 후련히 떠난 손주 서기 때문이었다. 손주가 남기고 간 쇳덩이 핸드폰 때문이었다. 돈이 얼마나 쪼들렸으면 2,700원이 뭔가. 2,700원이. 장만수 앞에서는 애써 버티던 눈물이 집으로 올 땐 기어이 바닥에 흘렀다. 차라리 한꺼번에 다 써버리고 연락이나 오지 말든지. 노인은 핸드폰 진동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이구, 딱한 놈. 그렇게 힘들만 속히 내려올 일이지. 그래, 이번엔 뭔 말인가? 할아버지 잘 있냔 말은 없고. 장만수가 노인의 핸드폰을 받았다. 속옷까지 다 젖었지만 핸드폰만큼은 뽀송뽀송했다. 핸드폰 문자를 들여다보던 장만수가 눈을 찡그렸다. 별일은 아닌데. 마른 침을 꿀꺽 삼킨 장만수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노인이 장만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비에 흠뻑 젖은 노인보다 장만수의 얼굴이 더 곤혹스러워 보였다. 별일은 아닌데 돈은 좀 썼네요. 울매나
20만 원이 좀 넘네요. 20만 원이란 말에 노인이 기겁했다. 뭐야? 20만 원? 일이 났구나. 일이 생긴겨. 걔한테 뭔 일이 생긴겨? 아이고, 어르신도 요새 젊은 것들 한 자리에서 몇십만 원, 그거 돈도 아니구먼요. 양주 한 병값도 안 되는 이 돈 이거 너무 걱정 마세요. 자세히 보니 한 자리에서 쓴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네요. 장만수가 다독거렸지만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아. 20만 원이 돈이 아니라니. 걔가 지금껏 쓴 걸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가? 걔한테 2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서 하는 말인겨. 사실은 그랬다. 노인의 말 맞다나 지금까지의 지출 문자엔 몇천 원, 몇만 원이 구작이었지 단돈 5만 원을 넘긴 적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엔 액수를 줄여서 말할까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건 병원비 때문이었다. 처음에 지출된 200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목에 박힌 가시처럼 늘 걸려 있었다. 이렇게 해서라도 꺼내줘야 할 것 같았다. 무엇보다 노인은 알아야 할 일이었다.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기도 했다. 노인의 말을 듣고 난 장만수가 더는 할 말이 없던지 애꿎은 핸드폰만 껐다 켰다 했다. 가봐야겠네. 장만수는 노인이 집에 내려간다는 말로 들었다. 가봐야 쓰겠어. 야가 이거 변을 당한겨. 잘못됐어. 어째 여적지 안 내려온다 했더니 일이 난걸. 이 늙은 것이 그것도 모르고. 그때야 장만수가 아차 싶었다. 가시다니 어딜요? 서울요? 저 비가 안 보여요? 비도 비지만 어디 사는지 알긴 하고요. 내 그놈 봤을 때 딱 사기꾼 냄새가 나더라니. 노인이 장만수를 노려보더니 더는 보기도 싫다는 듯 휑하니 일어섰다. 장만수가 애걸복걸하며 말렸지만 노인의 화만 돋을 뿐이었다. 노인이 기차에 올랐다. 비는 쏟아지는 게 아니라 퍼부었다. 기상청의 말을 빌리자면 극한 호우였다. 생물이 숨을 쉬듯 아무리 억센 빗줄기라도 쉬어가며 쏟아져야 섭리인데 요즘 날씨는 제멋대로였다. 그래도 저 엄청난 빗줄기를 뚫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장만수가 데려다 준 덕이었다. 노인의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다.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지 1톤짜리 봉고 트럭을 댔다. 손자의 주소도 한몫했다. 핸드폰에다 본인 인증을 하면서 주소는 서울 거주지를 기재했는데 그걸 눈 밝은 장만수가 찾아낸 거였다. 주소를 적어주는 장만수의 손을 노인이 꼭 잡았다. 고맙네 이 사람아. 여기 앉아 속이 타서 죽는 것보담냐 물에 빠져 죽는 게 훨씬 나을 걸세. 웬걸요 어르신. 지가 같이 가줘야 하는데 해필 내리 건강검진이라. 암튼 조심해서 댕겨오시고 뭔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지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연결될 거구만요. 휴대폰에도 주소 적어놨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떠나는 봉고차를 보면서 더 멀리 떠나야 할 노인의 눈빛이 흐릿했다. 기차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끝을 알 수 없는 음험하고 긴 여정. 노인이 손톱에 피를 흘리며 후벼판 세월이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터널을 나올 때도 되었다고. 그러나 노인의 생각과는 달리 터널은 계속되고 있었다. 무리했나? 비 오는 탓이지. 발목이 욱신거렸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다. 야가 이거 별일 아니어야 할 텐데. 노인이 조바심하는 사이에 기차는
청량리역에 도착했다. 빗발은 수그러들었다. 서울은 서울이구나. 역이고 길이고 하다못해 길짐승 숨어든 골목까지도 환했다. 기사 양반, 여기까지 갈 수 있겠나? 노인이 쪽지를 건네자 택시 운전사가 눈을 지그시 감았다. 이쪽은 강동인데 비용이 꽤 나올 텐데요. 어여 가세. 빨리만 가주면 되네. 다행히 길을 잘 알고 있었던지 아니면 노인의 독촉이 어지간했던지 택시는 일찍 도착했다. 눈이 어두운 노인이 더듬거리자 택시 운전사가 부축했다.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온통 물바다였다. 그들이 내려서자 흥건히 고여있던 물이 철렁거리며 문지방에 올라섰다. 아이고야, 이런 데서도 사네. 택시 운전사가 문을 벌컥 열자 향초 냄새와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괴괴했다. 열린 문틈으로 노인이 뛰어들었다. 아가, 어디 보자. 손자였다. 장날사 입은 반팔티에 카키색 반바지. 노인이 누워있는 손자를 흔들었지만 축 처진 채 미동도 안 했다. 노인이 까무러치듯 손자를 안았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술이네요. 에이, 젊은 사람이 이거 떡이네요. 택시 운전사가 노인을 떼어냈다. 그제야 안심이 되었던지 노인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노인이 눈에 티라도 들어갔던지 눈을 끔적거렸다. 상이 보였다. 사과, 배, 명태 등 속에 올려진 제상이었다. 제상 앞으로 노인이 갔다. 지방을 든 손이 덜덜 떨렸다. 촛대에 비춰보던 노인이 아 하는 탄식을 뱉으며 주저앉았다. 아버지 박진배 신위. 더 무슨 말을 하랴. 빗줄기보다 굵은 눈물이 노인의 볼을 타고 흘렀다. 노인의 흐느낌을 감추기라도 하듯 밖에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빗소린가. 노인의 울음에 따라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구석진 곳에서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 쓰러지면서 내는 소리였다. 온몸을 미라처럼 붕대로 칭칭 감고 있었다. 며느리였다. 아버님, 죄송해요. 온몸이 마비가 되기는 노인도 마찬가지였다. 넋이 나간 듯 멍하게 있던 노인이 탄식처럼 내뱉었다. 미련한 것들. 가자, 그만. 집으로 가자.